12. 레이토가 월양신사 종무소로 돌아왔을 때 시계바늘은 오후 9시를 조금 지난 곳을 가리키고 있었다. 여러 개의 종이 가방을 거실에 내려놓고 컵에 수돗물을 받아 마셨다. 냉장고에서 추아이 캔 하나를 꺼내 들고 종무소 의자에 앉았다. 캔 뚜껑을 따서 한 모금 마셨다. 후 하고 큰 한숨이 터졌다. 책상 위에는 지라시 즈시 도시락이 있었다. 백화점 지하 식품 매장에서 사온 것이다. 배는 고픈데 선뜻 손을 내밀 마음이 나지 않았다. 여기서 나간 게 점심때였으니까 그새 8시간 넘게 밖에 있었다. 하지만 그리 많이 돌아다닌 건 아니다. 피로감은 몸보다 오히려 정신 쪽이 더 큰 것 같았다. 치훈의 이야기는 정말로 길게 이어졌다. 중간까지 들은 참에 일단 카페를 나와 바짓단 수선이 끝난 양복을 찾아 들고 다시 다른 커피점으로 옮겨 그 다음 이야기를 들었을 정도다. 다 듣고 난 뒤에 오후 7시가 넘은 시각이었다. 역시나 치훈에도 지쳤는지 저녁을 함께 먹자는 말은 꺼내지 않았다. 그 대신 둘이 백화점 지하 식품 매장에 내려가 각자 도시락을 사들고 헤어졌다. 맨 처음까지 거슬러 올라가 얘기를 시작했으니 당연한가? 추아이 캔을 멍하니 바라보며 레이토는 쓴웃음을 지었다. 분명 치훈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는 얘기해야 한다고 전제를 했었다. 하지만 설마 그녀가 태어나기 전부터 얘기가 시작될 줄은 생각도 못했다. 치훈에 의하면 야나기사와 가는 이 일대의 대지주로 원래는 임원 회사를 경영했다고 한다. 거기서 건축업과 부동산업까지 사업을 펼쳐나간 것은 치훈의 조부 히코지로와 그의 동생들이었다. 야나기사와 가는 어느 쪽인가 하면 역에여서 히코지로와 아내 야스요 사이에도 아들이 없이 태어난 두 아이가 모두 딸이었다. 히코지로가 장손이었기 때문에 종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두 딸 중 한 명이 대를 이어야 했다. 그렇게 장녀 스네코가 대리사유로 맞아들인 사람이 도쿄의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나오이 소이치였다. 같은 지역 사람은 아니지만 공무원 가족의 둘째 아들로 집안에도 별 문제가 없었다. 부친들끼리 예전에 하고였다는 인연 때문이었지만 소이치의 부친은 전쟁으로 세상을 떠난 뒤였다. 그 두 사람 사이에 태어난 것이 치훈에다. 스네코가 병약했던 탓에 치훈에 외의 아이는 생기지 않았다. 즉 다시 한번 종가는 장래의 후계자 문제를 떠안게 된 것이다. 하지만 어린애였던 나는 그런 무거운 책임이 나를 짓누르고 있다는 건 전혀 알지 못했고 의식도 하지 않았어요. 집안은 풍족해서 여기저기 학원에도 보내주고 풍성한 자연에 둘러싸여 느긋하고 태평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야말로 온실 속에서 곱게 자란 외동딸이었어요. 그렇게 말하며 치훈에는 자학하는 듯한 웃음을 보였다. 하지만 공부는 아주 잘하셨다고 하던데요? 레이토가 말했다. 치훈에는 의아한 듯 미간을 좁혔다. 누구에게서 그런 얘기를 들었지요? 목욕탕에서요. 치훈에 씨 학교 선배라는 아저씨한테서 이쿠라의 이름을 말하자 아하 하고 치훈에는 생각난 모양이었다. 그 집안과도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어요. 이쿠라 씨의 말에 따르면 치훈에 씨는 성적이 우수해서 딸이라도 대를 물려주는 것에 아무도 걱정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한참 나중의 얘기지요. 실연의 시간이 덮쳐들 때까지 나는 그저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애였어요. 실연의 시간? 12살이 되던 해 가을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지병인 심장병이 돌연 악화되었다라고 치훈에는 말했다. 집안에서 쓰러졌다고 하더니 그 뒤 사흘 만에 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일이어서 슬픔이 실감으로 치훈의 가슴속에 다가온 것은 장례식 출관 전
모친의 망해를 마주했을 때였다. 더 이상 어머니를 볼 수 없다고 생각한 순간 가슴이 먹먹해지면서 뭔가가 무너진 것처럼 눈물이 쏟아졌다고 한다. 야나기사와 가를 이어갈 사람이 다름 아닌 나라고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그 무렵부터였어요. 그렇게 말하고 치훈애는 먼 곳을 응시하는 눈빛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치훈애의 의식에 깊은 영향을 끼친 것은 아버지 소이치였다. 조부모가 아직 건재했던 것도 있어서 치훈애 가족은 본체 부지 안에 별채에서 살고 있었다. 별채라고는 해도 생활하는 데 아무 부족함 없는 듯한 단독주택이다. 스네코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치훈애는 그곳에서 소이치와 단둘이 살았다. 소이치는 남자라도 집안일을 잘하는 편이어서 치훈애를 위해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요리를 해주었다. 그 소이치가 이 집안을 물려받을 사람은 치훈애야 라고 기회 있을 때마다 말하곤 했다. 그러면서도 정작 그는 친척들의 모임에서는 결코 앞에 나서지 않고 항상 치훈애와 조부모 뒤편에 물러서 있었다. 조용하고 말수 적게 되도록 눈에 띄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 우리 아버지는 힘든 처지구나라고 치훈애는 어린 마음에도 이따금 생각했다. 소이치와 야나기사와가는 같은 핏줄이 아닌 것이다. 스네코가 떠나자 그와 야나기사와가를 이어주는 건 치훈애뿐이었다. 치훈애는 조부모의 부름으로 본체에 놀러가는 일이 많았지만 아무래도 조심스러웠는지 소이치는 좀처럼 그쪽에도 발길을 하지 않았다. 조부모가 그를 냉대했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대릴 사위로 와줬을 뿐만 아니라 병약한 큰딸을 마지막까지 헌신적으로 간호해준 것에 두 분 다 깊이 감사하고 있었다. 좋은 사람은 어서 찾으면 좋을 텐데 히코지로가 그런 말을 꺼내자 그러게요 라고 야스요가 맞장구를 쳤다. 치훈애가 본체에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할 때의 일이었다. 아마도 소이치의 귀가가 늦어진 날이었을 것이다. 그런 날에도 치훈애는 조부모와 함께 식사를 했다. 이미 중학생이 된 나이였다. 두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치훈애도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었다. 소이치의 재혼에 대한 것이다. 하지만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이었다. 치훈애로서는 아버지가 그토록 사망했던 어머니의 남편으로 언제까지 남아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다. 하지만 그건 아버지에게는 역시 가혹한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중요한 얘기가 있다면서 소이치가 무거운 입을 열었다. 치훈애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직전의 일이었다. 좋아하는 여자가 있어 재혼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었다. 조부모에게는 이미 얘기한 모양이었다. 두 분 다 찬성하셨다고 했다. 하지만 치훈애가 싫다고 하면 다시 생각해볼게. 치훈애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니까. 소이치는 그렇게 덧붙이는 것을 잊지 않았다. 자세한 얘기를 듣고 치훈애는 놀랐다. 상대는 소이치보다 22살이나 어린 예전의 제자였다. 27살이라니까 치훈애와 10살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솔직히 말하면 저항감은 있었다. 상대가 어리다는 것도 있었지만 아버지에게 아직 남자로서의 욕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적잖이 충격을 받았다. 소이치는 이제 곧 쉰이다. 당시에 치훈애가 보기에는 노인이라고 해도 좋을 나이여서 남자로서의 욕망 따위 진즉에 말라버렸을 거라고 생각했었다. 소이치는 재혼을 하게 되면 예전의 성씨인 나오이로 돌아간다고 했었다. 나아가 지금 사는 집에서도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그건 내 얘기야. 치훈애도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야. 치훈애는 지금 이대로 있어도 괜찮아. 어머니 호적에 올린 대로 성씨를 바꾸지 않아도 돼.
물론 지금 이 집에서 계속 사는 게 더 좋겠지. 소이치의 말을 듣고 그와 재혼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치우네는 깨달았다. 하나는 사랑하는 여자와 맺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야나기사와가의 속박에서 풀려나려는 것이다. 소이치가 야나기사와가에서 문신의 폭이 좁다는 건 잘 알고 있었다. 재혼으로 그런 옹색함에서 해방된다면 반대는 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지금 이대로라면 소이치는 어디에도 마음 풀어놓을 장소도 사람도 없다. 부모님이 모두 타계하시면서 나오이 일가족과도 소원해져 있었다. 알겠다고 치우네는 대답했다.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좋아. 괜찮겠니? 급한 일은 아니지만 좀 더 천천히 생각해도 돼. 그럴 거 없어. 반대 같은 거 안 할 테니까. 정말로 괜찮아? 솔직히 대답해봐. 소이치는 끈질길 정도로 다짐을 했다. 정말 괜찮아. 아버지를 위해서도 잘된 일이야. 뒤에 덧붙인 말이 본심인지 어떤지는 그녀 자신도 알지 못했다. 내친김에 튀어나온 말인지도 모르지만 아버지가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는 거짓이 없었다. 그 얼마 뒤에 상대 여자를 만났다. 호리호리한 동양적 미인으로 이름은 후미라고 했다. 기모노 차림이라서 그런지 27살이라는 나이보다 훨씬 더 침착한 분위기였다. 수더분한 성품이 소이치의 마음을 잘 달래줄 것 같아서 아버지는 참 좋은 사람을 찾아냈구나 라고 생각했다. 젊은 연인 앞에서 소이치는 남자의 얼굴이 되어 있었다. 말투까지 달라진 모습을 보고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인생을 걸어가려는 것이라고 치우네는 확신했다. 동시에 이 사람이 나의 아버지가 아니게 될 날이 머지않아 올지도 모른다고 다라고 각오를 했다. 결혼식은 올리지 않았다. 혼인신고를 한 날 밤에 소이치와 후미와 치우네 그리고 후미의 부모님과 식사를 하며 축하했을 뿐이다. 히코지로와 야스요가 참석하지 않은 건 당연하다고 머리로는 이해가 됐지만 아버지가 가와 인연을 끊은 증거처럼 느껴져서 치우네는 내심 섭섭했다. 소이치는 근무하던 고등학교 근처에 집을 빌려 후미와의 신혼생활에 들어갔다. 치우네는 별채의 단독주택을 나와 본체에서 조부모와 함께 살기 시작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 대학 법학부로 진학했다. 변호사라도 될 생각이냐고 히코지로가 물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배운 지식을 회사 업무에 살려보고 싶은 것이라고 대답했다. 언제까지고 낡은 방식을 고수하면 앞으로의 비즈니스에는 통하지 않아요. 미국과 유럽은 계약회사라서 계약서가 비즈니스의 모든 것을 지배합니다. 구두, 약속, 관습, 인연이나 과거의 인맥 그런 것에 기대하다가는 시대에 뒤처지고 말아요. 건방진 말인지도 모르지만 현재 야나기사와 일가에 법률에 해박한 사람이 있습니까? 자칫 방심하다가는 언젠가 큰 코를 다치게 될 거예요. 그거를 막기 위해서는 법률이라는 무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그 무기를 손에 넣으려는 거예요. 그녀의 연설에 히코지로는 자신의 뒤통수를 툭 치며 한 방 먹었구나라고 쓴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곧바로 진지한 표정으로 돌아와 말했다. 치우네, 야나기사와가는 너한테 맡겼다. 알고 있지? 맡겨주십시오. 라고 치우네는 목소리에 힘을 담았다. 아버지의 신혼집에는 거의 가지 않았다. 착실히 대학생활을 채워가기에도 바빠서 시간을 내기 힘들었던 것도 있었지만 그보다 이제 막 결혼한 두 사람을 방해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강했다. 후미가 싫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쪽이 치우네를 어떻게 생각할지는 알 수 없다. 눈에 거슬리는 존재라고 생각해도 어쩔 수 없다는 마음이 들었다. 소이치 쪽에서 만나러 오는 일도 없었다. 그런 심정도 충분히 이해가 되었다.
전처의 친가에 선뜻 발길이 향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그럭저럭 하는 사이에 히코지로가 뇌졸중으로 쓰러져 그대로 불기의 객이 되었다. 여름방학 동안의 일이었다. 장례식에는 친척이며 지인이 대거 참석해 주었다. 그 속에 소이치의 모습도 있었다. 만나는 건 오랜만이었다. 조문객이 빠져나간 뒤 조부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둘이서 근황에 대한 얘기를 주고받았다. 대학에서 충분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얘기를 하자 소이치는 만족스러운 듯 실눈이 되어 웃었다. 아버지 쪽은 어때요? 후미 씨하고 잘 지내요? 치윤애가 묻자 소이치는 뭐 그렇지 라고 짧게 대답한 뒤 뭔가 더 할 말이 있는 듯한 얼굴을 했다. 왜요?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내 할머님 잘 부탁한다. 알고 있어요. 괜찮으니까 이쪽은 걱정 마세요. 아버지는 행복한 가정을 꾸려 가셔야지요. 딸의 미소에 소이치는 잠깐 상처 입은 듯한 표정을 보였다. 역시 함께 살 생각은 없는 거야? 그건 좀 어려워요. 간두는 게 좋죠. 서로를 위해서. 그런가? 라고 대답하는 아버지의 얼굴에는 체념의 빛이 번지고 있었다. 소이치에게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는 소식을 들은 것은 히코지로의 49제를 치른 뒤였다. 둘만 있을 때 후미가 임신 3개월이라고 소이치의 입을 통해 직접 들었다. 생각지도 못한 말에 적잖이 충격을 받았다. 분명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아버지와 젊은 아내의 부부 생활이 어떤 것인지 애써 생각하지 않으려 했던 것인지도 모른다. 장례식 날 밤 뭔가 할 말이 있는 듯한 얼굴이었던 것이 생각났다. 아무래도 이 얘기였던 모양이다. 히코지로가 숨을 거둔 직후였던 만큼 그런 말을 꺼내는 건 불경하다고 자숙했던 것이리라. 어머니는 다르지만 치윤애의 동생이 될 아이야. 수이치는 겸연쩍은 표정으로 그런 말을 했다. 선뜻 실감도 나지 않고 반갑지도 않았다. 동생이니 어쩌라는 것인가. 하지만 소이치가 무엇을 원하는지는 알고 있었다. 축하해요. 잘 됐네요. 아버지가 기대하는 말을 해주었다. 스스로 생각해도 진심이 담기지 않은 말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소이치는 흡족한 웃음을 지으며 고맙다라고 말했다. 그 얼굴을 본 순간 깨달았다. 언젠가 예감했던 대로 내 아버지가 아니게 되는 날이 마침내 온 것이다. 그날 밤 소이치 부부의 아이 얘기를 할머니 야스요에게 전했다. 아버지의 가정과 나는 더 이상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 집에서 나는 방해물일 뿐일 테니까요. 나는 앞으로 계속 이 집에서 살 거예요. 할머니 그래도 되지요? 방해물이라니 내 아버지는 절대로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아. 하지만 치윤애가 이쪽에 있고 싶다면 그건 당연히 괜찮고 말고 나한테는 참 고마운 일이야. 고마운 말이야. 그러더니 야스요는 문득 진지한 표정으로 마침 좋은 기회니까 중요한 얘기를 해둬야겠다고 말했다. 그것은 월양신사의 농나무에 대한 것이었다. 소원을 이루어준다는 전설을 가진 나무로 치윤애도 어렸을 때부터 잘 알고 있었다. 신사의 관리를 야나기사와 가에서 맡고 있고 농나무를 돌보는 것도 여태껏 조부모가 해왔다. 내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앞으로 내가 맡아서 관리를 해야지. 그야 쭉 해온 일이니 괜찮지만 언젠가는 나도 저승길로 떠날 거야. 그렇게 되면 치윤애가 그 일을 이어가 줬으면 하는데 어떻겠니? 뭔가 했더니 그 얘기인가? 라고 생각했다. 좀 더 심각한 얘기일 거라고 바짝 긴장했었는데 적잖이 김 빠지는 기분이었다. 좋아요 라고 즉시 답했다. 가끔 청소 같은 걸 하시잖아요. 그런 정도라면 지금이라도 거들어 드릴 수 있어요. 야스요는 응 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다. 내가 도와주면 한결 수월하지. 그런데 농나무를 관리한다는 것은 청소만이 아니야.
좀 더 중요한 것이 있어. 농나무의 정식 기념은 밤에 이루어진다. 특히 금음날과 보름날 밤이 적합하다. 그 참의 모든 준비와 절차를 관장하는 사람이 농나무 파수꾼이다. 그 임무를 맡아주었으면 하는 거야. 라고 할머니는 말했다. 드디어 그 얘기가 나오네요. 라고 레이토는 몸을 쓱 내밀었다. 농나무의 기념회에 대해 자세히 얘기를 해주려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기대를 배반하는 것 같아 미안하지만 그 얘기는 할 생각이 없어요. 치훈애는 차가운 표정으로 딱 잘라 말했다. 이 이야기의 흐름상 어쩔 수 없이 농나무에 대해 잠깐 언급했을 뿐이에요. 몇 번이나 말했지만 농나무의 기념이 어떤 것인지는 스스로 알아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걱정할 건 없어요. 머지않아 알게 될 날이 올 테니까. 나 역시 말로 설명을 들었던 게 아니에요. 내 손으로 차근차근 이해해 나갔습니다. 다만 이것만은 말해두지요. 농나무 파수꾼에게는 크나큰 책임과 각오가 요구됩니다. 그런 만큼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내일의 행사에 대비해 그것만은 꼭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알겠지요? 예, 라고 레이토는 턱을 쓱 내밀었다. 그러자 치훈애는 얼굴을 찌푸리며 책상을 쳤다. 그 경망스러운 몸짓은 하지 말라고 얘기했었지요? 벌써 잊었나요? 잊어버렸나요? 아,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깜빡. 치훈애는 어이없다는 듯 한숨을 흘린 뒤 다시 원래 얘기로 돌아가지요. 라고 입을 열었다. 치훈애가 대학 2학년에 올라간 4월, 아기가 태어났다는 전화를 소이치에게서 받았다. 딸이라고 했다. 축하해요. 라고 일단 답했다. 그리 반갑지는 않았지만 자칫 사산이었거나 했다면 아마 그것도 뒷맛이 씁쓸했을 것이다. 무사히 태어났다는 소식에 다행이라고 생각한 건 사실이었다. 가까운 시일 내에 한번 보러 올래? 나이 차는 많지만 그래도 내 여동생인데. 네, 그럼 나중에 갈게요. 전화를 끊은 뒤에 기묘한 감각만 남았다. 오랜만에 아버지와 얘기했다. 라는 실감은 없었다. 치훈애가 이북 여동생을 처음 만난 것은 그로부터 2달여가 지난 뒤였다. 소이치가 몇 번이나 와달라고 연락하고 야스요도 가보는 게 좋다고 채근하는 바람에 별로 내키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집을 찾아갔던 것이다. 19년이나 나이 차가 나는 여동생은 핑크색 살갗에 눈이 큼직하고 예쁘장한 아기였다. 자신과는 전혀 닮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치훈애는 안도했다. 장래 일을 생각하면 되도록 한 핏줄인 게 느껴지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저녁을 먹고 가라고 소이치가 몇 번이나 권했지만 치훈애는 굳이 사양하고 나오이 가를 나왔다. 후미와는 마지막까지 거의 말을 주고받지 않았다. 그 뒤로 미치에라고 이름을 지은 이복 여동생과 치훈애가 얼굴을 맞이한 것은 다시 6년이 지난 다음이었다. 미치에의 초등학교 입학 축하 자리에 꼭 와달라는 소이치의 부탁이 있었던 것이다. 그때도 별로 내키지는 않았지만 야스요에게 등을 떠밀려 찾아갔다. 설령 한때였다고 해도 소이치 씨도 예전에는 야나기사와가 사람이었는데 성씨를 되돌렸다고 축하조차 해주지 않는 박정한 짓을 해서는 안 돼. 게다가 일가친지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파악해두는 것도 야나기사와가 당주의 중요한 임무야. 그쪽에 혹시라도 불상사가 생겼을 때 우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라고 말해봤자 세상 사람들은 이해해주지 않아. 어쨌든 치훈의 너와는 한 핏줄로 이어진 관계 아니냐. 농나무 파수꾼 일을 거들기 시작한 것도 그 나름의 시일이 흘렀다. 조모는 치훈에게 대물림할 준비를 조금씩 해나갔다. 실제로 친족 사이에서 치훈의 역할은 점차 책임이 있는 자리로 바뀌어갔다.
대학을 졸업한 뒤 야나기사와 그룹 휘하의 부동산 회사에서 취직해 맨션 사업 업무에 참여했다. 소이치의 가족과 얼굴을 마주하지 않았던 것에는 일이 바빠서 시간이 없었다. 라는 현실적인 사정도 있었던 것이다. 미치에의 입학 축하 장소는 신주쿠의 중화요리점이었다. 6살이 된 여동생은 야무지게 정돈된 얼굴의 미소녀였다. 이쪽도 그렇지만 그쪽은 더욱더 첫 대면이나 마찬가지이다. 온몸에 긴장하는 기색이 감돌고 있었다. 소이치는 치윤의 근황을 물었다. 대규모 맨션 개발 계획에 참여하고 있다고 얘기하자 놀란 얼굴을 보였다. 야나기사와가의 연줄로 취직은 했지만 차 대접이나 접수처 같은 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리라. 소이치 쪽은 4월부터 이직을 하기로 했다고 한다. 우에노에서 대형 학원이 새롭게 분점을 냈는데 그곳 원장으로 초빙된 모양이다. 에도가와구의 헌 단독주택을 매입하고 이미 이사까지 했다는 얘기여서 미치에가 다니게 될 초등학교는 그쪽 공립학교라고 했다. 한갑도 머지 않았고 심기일전할 거라면 서두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잘 됐네요. 열심히 해보세요. 응 이라면서 소이치는 소음주가 든 잔을 입에 가져갔다. 더욱더 서로의 관계가 소원해질 거라고 예상했지만 그런 얘기는 어느 쪽도 입에 올리지 않았다. 후미유와는 여전히 어떤 말을 해야 좋을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6살 딸이 밥 먹는 것을 도와주고 이따금 치우네와 이야기하는 소이치의 말을 거들거나 이것저것 챙겨주는 모습을 보면서 이 여자는 아버지가 마련한 가정의 주부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 가정에 전처의 딸이 있을 자리가 없는 건 당연한 일이었다. 그 뒤로 1, 2년에 한 번쯤 소이치 가족과 만났다. 치우네는 소이치만 만나보면 된다는 생각에 밖에서 식사하는 것을 원했지만 매번 집으로 오라고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찾아가곤 했다. 후미는 항상 집에 있었지만 미치에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했다. 학원을 몇 군데 다니는 모양이었다. 얼굴을 마주하더라도 이복자매 사이에 대화는 거의 없었다. 치우네는 미치에에게서 언니라는 말을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언제나 치우네 씨였다. 중학교에 올라갈 무렵에는 말투도 존댓말로 바뀌었다. 그렇게 눈 깜짝할 사이에 세월이 흘러갔다. 전례가 없을 만큼 호경기가 찾아와 회사 업적은 연일 상승 곡선이었다. 치우네는 업무도 사생활도 눈이 핑핑 돌아가게 바빠서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보냈다. 문득 깨닫고 보니 30대 중반이었다. 비슷한 또래의 친구나 지인은 대부분 결혼했다. 치우네도 결혼에 전혀 생각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몇몇 남자와 교제도 해봤지만 결정적인 상대는 만나지 못한 채였다. 농나무 파수는 나이든 야스요에게 내맡긴 채 돌아보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야스요가 쓰러졌다. 어느 날 밤 치우네가 집에 돌아가자 주방에서 몸을 웅크린 채 엎드려 있었다. 일어서려는데 갑자기 어지럽고 눈앞이 캄캄해져서 그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다고 했다. 단순한 빈혈일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날을 경계로 조모의 상태는 급변했다. 식욕이 떨어졌는지 변변히 식사를 하지 못했다. 행동이 느려지고 누워있는 일이 많아졌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보니 딱히 나쁜 곳은 없지만 굳이 말하자면 모든 기관의 기능이 저하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야스요는 80대 후반이었다.
자연의 섭리라고 할 수 있었다. 그로부터 한 달여 만에 야수요는 세상을 떴다. 사망 진단서에는 노사라고 적혀 있었다. 숨을 거두기 이틀 전 농나무를 잘 부탁한다라고 가녀린 목소리로 중얼거린 것이 치우네가 들은 조모의 마지막 말이었다. 장례를 마친 뒤 아마도 자신은 평생 홀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치우네는 화장터에서 막연히 생각했다. 그 예감은 유감스럽게도 적중했다. 그 뒤로도 치우네에게 운명적인 만남 따위는 찾아오지 않아서 내내 독신으로 보내게 되었다. 하지만 후회 같은 건 털끝만큼도 없다. 여자로서의 행복을 추구하기보다 야나기사와 가의 당주 그리고 농나무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우선하는 게 성품에 맞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소이치 가족과의 관계에 극적인 변화가 생겨난 것은 그렇게 치우네가 40대 중반에 접어들었을 때였다. 계기는 소이치의 병환이었다. 식도암이 발견되어 수술을 받았지만 예후가 좋지 않아 항암 치료를 받고 있었다. 그래도 병세가 여의치 않아 입원을 하기로 했다. 그렇게 되니 치우네로서도 못 본 척 할 수는 없었다. 단순히 병문안만이 아니라 치료 방침이나 치료비에 대해 후미 쪽과 상의할 필요가 있었다. 그 자리에는 이미 성인이 된 미치에도 동석했다. 소이치 없이 그녀들과 얼굴을 맞이하고 이야기를 나눈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대화를 해보고 알게 된 것은 두 사람이 생활이 전혀 풍족하지 않고 저축해둔 돈도 별로 없다는 것이었다. 소이치는 진즉에 일을 그만두었고 연금과 미치의 벌이가 일가의 생활비로 쓰이는 모양이었다. 미치에는 고등학교 졸업 후에 가전제품 판매점에 취직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생활하기가 힘들어 밤에는 클럽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얘기였다. 어디에서 일하는지 치우네가 물어보자 미치에는 조심스럽게 긴자예요 라고 대답했다. 그렇구나 라고 납득했다. 긴자라는 걸 보면 고급 클럽 일이라 적어도 주점 같은 곳과는 격이 다를 터였다. 미치에라면 그런 곳에서도 통할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럴 만큼의 기품과 미모 그리고 화사함을 갖추고 있었다. 어머니가 다르면 이렇게도 다른 것인가? 라고 자신의 용모와 비교하면서 생각했다. 나이 차가 많이 나는 것도 있어서 질투심도 나지 않았다. 치훈에는 치료비며 입원비 등 경제적인 면에 대해서는 모두 자신이 부담하겠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후미와 미치에가 앞으로도 소이치를 헌신적으로 간호해 줄 거라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그 부분에서 자신이 나설 자리가 없다고 한다면 돈을 내는 건 친딸로서 당연한 일이었다. 한 달에 2-3번 간격으로 병문안을 갔다. 소이치는 만날 때마다 여위어 갔다. 명백히 자신의 죽을 때를 알고 있는 기색이었지만 한탄하거나 허둥거리지는 않았다. 치훈의 얼굴을 볼 때마다 가느다란 목소리로 번번이 미안하구나 라고 말할 뿐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소이치는 저 세상으로 긴 여행을 떠났다. 치훈에는 임종을 지키지 못했다. 소식을 들은 것은 출장길의 센다이에서였다. 장례식과 49제가 끝나자 후미와 미치에 씨를 만날 기회는 급격히 줄어버렸다. 오랜만에 다시 만난 것은 소이치의 3주기 때였다. 첫 기일에서 회사 일 때문에 치훈애가 가지 못했던 것이다. 3주기 직전에 후미에게서 연락이 왔다. 절에서 제를 올리기 전에 미리 할 얘기가 있으니 조금 일찍 와주었으면 한다는 것이었다.
절에 도착하고 깜짝 졸았다. 후미의 옆에 미치에가 있는 건 예상했던 그대로였지만 그녀의 품에 아기를 안고 있었다. 어떻게 된 거야? 누구 아기야? 치윤애가 물었다. 제가 낳은 아이예요. 미치애가 작은 소리로 대답하는 것을 듣고 치윤애는 불끈 화가 났다. 그건 나도 알아. 상대를 묻는 거야. 어디 사는 누구지? 혼인신고는 했어? 혼인신고는 안 했어요. 사정이 있어서. 미치애는 거북스러운 듯 말했다. 옆에서 후미가 괴로운 듯 입을 꾹 다물고 있었다. 두 사람의 모습을 보고 딱 감이 왔다. 설마 유부남? 미치애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 아기를 꽉 끌어안았다. 뭐하는 사람인데? 긴자 가게에 오던 손님이야? 다시 미치애는 고개를 끄덕였다. 치윤애는 가벼운 현기증을 느꼈다. 후미 쪽을 보았다. 왜 반대하지 않았어요? 내가 알았을 때는 이미 그럴 단계가 아니었어. 게다가 얘가 아이를 낳겠다고 해서. 말끝이 힘없이 꺼져갔다. 치윤애는 알지 못했었지만 미치애는 소이치가 세상을 떠나고 얼마 뒤에 에도가와의 구의 집을 나와 에도가와 구의 집을 나와 혼자 살기 시작한 모양이었다. 모녀간의 전화로 이따금 통화는 했지만 직접 만날 기회가 적어지면서 후미가 딸의 몸의 변화를 눈치챘을 때는 이미 임신 4개월째였다고 한다. 상대 남자는 도쿄에서 음식점 여러 곳을 경영하는 48살의 사업가였다. 고등학생 딸이 하나 있고 세다가야 구의 단독주택에서 아내와 셋이서 살고 있다. 다만 미치에도 그렇다는 얘기만 들었을 뿐 실제로는 어떤지 알지 못했다. 자세한 주소도 알려주지 않았고 연락 방법은 휴대전화뿐이라는 것이었다. 미치에가 임신한 것을 털어놓자 상대 남자는 낳는 것에 찬성할 수가 없다 라고 말했다. 자신은 현재의 가정을 버릴 의사가 없기 때문에 태어날 아기가 가엾다는 것이었다. 그래도 낳고 싶다면 막지 않을 것이고 가능한 한 도움은 주겠지만 자녀로서 인지할 수는 없다고 못을 박았다. 왜 주위 사람과 상의하지 않았느냐? 라는 치윤애의 물음에 대한 미치의 대답은 단순했다. 어차피 다들 반대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그렇게도 낳고 싶었어? 치윤애가 묻자 미치애는 네 라고 대답했다. 왜냐고 물으면 대답은 잘 못하겠어요. 아기가 생긴 것을 처음 알았을 때는 어떡하나 했었지만 하루하루 지날수록 너무 귀해져서 이 아이를 지우다니 그런 건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었어요. 게다가 잠시 머뭇거린 뒤에 미치애는 말을 이었다. 사랑해 주겠다고. 그 사람이 말해서 자식으로 인주해 줄 수는 없지만 태어나면 사랑해 주겠다고. 미치애에 의하면 교제를 시작한 무렵부터 상대의 남자에게서 경제적인 도움을 받았고 아직도 그건 지속되는 모양이었다. 지난번에도 보러 왔었는데 기저귀 가는 것도 도와주고 태어나기 전에 말했던 대로 아이를 귀여워해주고 있어요. 아기는 사내 아이로 레이토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했다. 위기감이라고는 전혀 없는 이복 동생을 태평한 모습에 치윤애는 답답하기만 했다. 아이의 장래는 어떻게 할 작정이냐? 그 남자에게 평생 먹여 살려달라고 할 것이냐? 그 사람이 경제적으로 계속 도와준다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 라고 캐물었다. 치윤애 씨가 걱정하는 것도 당연해. 그렇게 말한 것은 후미 쪽이었다. 이복 동생이라고 해도 여동생이 남의 집 남자의 아이를 낳았다고 하면 자칫 치윤애 씨에게도 폐가 될 수 있겠지. 그게 아무래도 마음에 걸려서 오늘 이렇게 털어놓기로
했어. 앞으로의 일을 상의할까 하고. 앞으로의 일이라니요? 앞으로의 일이라니요? 후미가 그 다음 얘기는 내 입으로 직접 말하라는 듯이 미치의 쪽을 돌아보았다. 이 아이를 낳으려고 결심했을 때 각오한 게 있었어요. 미치에가 말했다. 분명 치훈의 씨에게는 꾸지람을 듣고 그런 친척은 필요 없다고 말도 들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만 연을 끊을까 합니다. 연을 끊는다고? 네, 라고 미치에는 또렷하게 대답했다. 나에 대해서는 이제 잊어주세요.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다. 있다고 해도 나와는 관계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여태까지도 치훈의 씨는 나를 여동생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잖아요. 아버지를 빼앗아간 여자가 낳은 아이라고만 생각했겠지요. 그래도 나는 그래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미워하지 않는 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렇게 내 맘대로 아이를 낳고 게다가 불륜 끝에 낳은 아이라니 어처구니 없는 것도 당연할 거예요. 가망이 없다고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 쪽에서 인연을 끊기로 했어요. 더 이상 아무 관련이 없는 사이로 정리하는 게 서로를 위해서도 좋을 테니까요. 그녀의 말을 듣고 아 그렇구나 라는 서운함이 가슴속에 번졌다. 치훈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은 마음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마 그보다 더 큰 것은 그다지 관계가 돈독한 것도 아닌데 자신의 삶에 이러니 저러니 참견하는 건 싫다는 마음일 터였다. 한마디로 그냥 내버려둬라. 당신과의 관계는 없으니까 라는 말인 것이다.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치훈의 쪽에서 뜻을 거둬달라고 매달릴 이유는 없었다. 알겠어. 그만한 각오로 결정했다면 나는 더 이상 아무 말 안 할게. 앞으로는 연락도 안 할 것이고 간섭하는 일도 없을 거야. 그렇게 하는 걸로. 이의 없지? 치훈의 말에 미친 애는 네, 그걸로 이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라면서 아이를 안은 채 머리를 숙였다. 그러고는 3주기 제를 올렸다. 참석자는 후미 쪽의 친지 몇 명뿐이었다. 그들은 미치의 아기를 보고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후미가 어떤 식으로 설명했는지는 마지막까지 알 수는 없었다. 그 이후로 후미나 미치에를 만나는 일은 없었다. 소이치와 관련된 일 등으로 어쩌다 후미와 연락을 주고받은 적은 있지만 그때도 미치에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 치훈의 자신도 연일 정신없이 바쁜 시기였다. 야나기사와 그룹 휘하의 여러 기업에서 임원을 겸임하고 있어서 잠시 쉴 틈도 없었다. 월양신사와 농나무도 사람을 써서 관리하게 되었다. 다만 밤의 기념만은 남에게 맡길 수 없어 그녀가 직접 나갔다. 하지만 회사 일 등으로 도저히 나가지 못하는 날도 있었다. 그런 때는 죄송스럽기는 했지만 예약을 거절했다. 그런 식으로 8년여가 지났을 무렵 생각지도 못한 소식이 후미에게서 들려왔다. 미치에가 죽었다는 것이었다. 1일장을 치르기로 했다는 얘기를 듣고 허둥지둥 달려갔다. 후미는 초췌해진 모습이어서 아직 60대 노인인데도 완전히 노인 같은 분위기를 몸에 두르고 있었다. 미치에의 사망 원인은 유방암이었다. 발견했을 때는 이미 늦어버려서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다. 온갖 방법을 다 써봤지만 하루하루 연명하는 게 고작이었다고 한다. 지난 8년 동안의 일을 물어보았다. 그러자 생각했던 대로 싱글맘이 된
미치에의 인생은 평탄한 것이 아니었다. 레이토의 부친이 보내주던 경제적 도움은 진즉에 끊겼다. 레이토를 낳은 직후에는 빈번하게 얼굴을 내보였는데 찾아오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더니 결국에는 좀채 나타나지 않았다. 이윽고 생활비 입금도 뚝 끊겨버렸다. 레이토가 아직 3살도 안 된 참이었다. 소송을 걸었더라면 좋았을지도 모른다. DNA 감정을 하면 친자 관계는 증명할 수 있다. 그러면 자식으로서 인지했느냐 아니냐와는 관계없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 터였다. 하지만 미치에에게는 그런 지혜가 없었다. 자식으로 인지해 주지 않아도 되니까 낫겠다 라고 자신의 고집을 부렸다는 게 약점이 되어서 이제 새삼 뭔가 요구를 할 권리는 없다고 미리 체념하고 있었다. 하지만 설령 그때 소송에 들어갔어도 소용없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몇 년 뒤에야 알게 된 일이지만 레이토의 부친은 사업의 실패에 가진 재산도 모두 날리고 가족과 함께 행방불명 상태였다. 그런 사람을 찾아본들 뭔가 받아낼 수 있을 리 없다. 어찌됐건 미치에는 혼자서 레이토를 키우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녀는 후미의 집으로 돌아와 낮에는 파트타임 일을 하고 밤에는 클럽으로 나갔다. 그녀가 집에 없는 동안 레이토는 후미가 돌봐주었다. 모녀간의 힘을 합쳐 아이를 키운다. 힘들기는 했지만 나름대로 행복했어. 라고 후미는 말했다. 미치에가 몸이 안 좋다는 얘기를 꺼낸 것은 1년 전쯤부터였다. 하지만 사실은 그 전부터 자각 증상이 있었는지도 모른다. 명백히 부쩍 여위였는데도 본인은 다이어트를 한 덕분이라고 얘기했다고 한다. 아마도 라고 후미는 말했다. 가슴을 잘라내는 게 싫었던가 봐. 미치에는 갸름한 얼굴의 미인이지만 몸매는 육감적이고 특히 가슴의 풍성함은 옷을 입고 있어도 알아볼 정도였다. 그것이 손님을 상대하는데 큰 무기가 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았다. 만일 유방암이라는 진단이 내려지면 절제를 권할 터여서 그걸 피하려고 검사를 차일피일 미뤘을 거라는 얘기였다. 실제로 유방암 판정을 받은 뒤에도 고집스럽게 수술을 거부했다고 한다. 자기는 아무 장점도 없으니까 레이토를 키우기 위해서라도 여자로서의 매력만은 없애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 그렇게 말하며 후미는 쓸쓸하게 웃었다. 8년 만에 만난 레이토는 한창 개구쟁이 초등학생으로 커 있었다. 투병 생활을 보았기 때문인지 엄마의 죽음에 당황한 기색은 없었다. 후미는 치우네를 옛날에 엄마와 할머니가 신세를 졌던 사람이야 라고 소개했다. 레이토는 꾸벅 머리를 숙였다. 눈꼬리가 살짝 처진 게 미치에를 꼭 닮은 모습이었다. 이 아이를 만날 일은 아마 더 이상 없겠구나. 그때 치우네는 그렇게 생각했었다.